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길잡이 부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린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컨텐츠 이후 후속편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께 전달드릴 내용은요, 내 집 마련이라는 단어와 꼭 필연적으로 같이 달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대출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찌 보면 대출이라는 단어가 딱 그냥 듣기에 부정적일 수 있고 뭔가 되게 무거워 보이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란 걸 접하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찌 보면 꼭 필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나름대로 대출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하나 전달해 드리고, 대상자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대출 상품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빠르게 한번 습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서 좀 말을 좀 줄여야겠다, 그리고 좀 다른 데로 새는 일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대출, 그리고 부메이커의 이야기.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집 마련과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대상자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되는 대출, 그래서 잊지 말자라고 적은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그리고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알아볼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썰을 한번 풀어보고요. 그리고 마무리 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과 대출이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내 집 마련이라는 단어 뒤에 바로 항상 올 수밖에 없는 게 대출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 지금 50대 60대 혹은 70대 분들, 기성세대 분들은 지금은 예를 들면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대출 비율을 굉장히 낮게 가져가십니다. 왜냐? 이미 자산을 많이 모아두셨거든요. 자본을 많이 축적해 오셨고 기간이 있으셨고 그 사이에 자산의 매수 매도를 통해서 자산을 많이 늘려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무언가 자산을 취득하실 때 이 대출에 대한 비율이 높을 수가 없어요. 높지 않고 무언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이분들은 이제 지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축구로 본다면 방어 태세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수비의 포지셔닝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인 거죠. 하지만 20, 30대인 저희들, 30, 40대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은 우리는 자산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자본금을 축적하는 시기고 자본금을 늘려야 됩니다. 자본금을 늘리려면 무언가 굴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렇게 현명하게 굴려나갈 때 꼭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대출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출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좋게 생각할 수 있을까, 잘 쓸 수 있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은행 창구에 가셔서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똑같이 은행 창구 가서 상품 상담을 하는 것 뿐인데 예적금 상담할 때는 상담받는 여러분들 표정이 싱글벙글해요. 뭔가 내 돈을 불려줄 것 같고 그냥 내 돈을 맡기는 거니까, 그리고 은행원도 굉장히 호의적이니까 그냥 편하잖아요. 마음에 불편함이 없죠. 근데 대출 받으러 갔을 때 대출 창구에 있는 분들의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대출 창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가요? 소위 말하면 쫄리죠. 보통 대출을 그럴 때만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대출이란 거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재무 상황에 있어서 꼭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상품인 것 뿐인데, 여러분들은 이 대출이 내가 정말 간절히 필요할 때 마지막 최후의 카드로 쓰는 것처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어때요? 큰일 나잖아요. 그때만 상담받고 있으니까 대출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거예요. 상담받아서 안 나오면 안 좋고 최대한 많이 나와야 감사하고, 대출을 바라보면 항상 그렇지 않나요? 물론 저 또한도 대출은 항상 받을 때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매입하기 전부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 다 계획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거에 맞는 대출금을 산정을 해놓고 뭔가 행동을 합니다. 이게 좀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 조건에 맞는 대출은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제 재무 상황이 크게 흔들리거나 이 물건에 대한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대출은 내가 조건만 갖추고 있다면 은행 입장에서도 영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더 반겨요. 이런 상품을 팔아야 은행도 돈을 벌거든요. 은행은 예적금을 받았으면 그거에 따라 올바른 수익을 거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대출 상품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대출 창구에 가서 쪼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찌 보면 은행도 너무 좋은 분이 와서 대출 받아주니까 하나의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출이란 거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니까 안 해줄까 두려워 오히려 겁먹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간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경제생활 한참 하실 때 대출 금리가 엄청 높았어요. 뭐 적게는 7%, 많게는 12~5%대의 대출을 이용하시면서 경제생활 많이 하셨죠.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분들은 대출 별로 안 받죠. 그러니까 현재의 대출 금리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대출 많이 받으면 큰일 난다. 전셋집 같은 경우도 우리 부모님이 전셋집 잡아줄 때 생각나시나요? 아들아, 너는 전세자금 대출 풀로 받아서 전세 들어가라. 이런 얘기 안 하시죠? 그런 얘기는 보통 우리가 부모님한테 하잖아요. 5천만 원만 주시면 제가 1억 5천 대출 받아서 2억짜리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보통 부모님들은 그거를 오롯이 다 현금으로 다 집어넣어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 대출 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무거워하시거든요. 맞아요. 대출은 빚이잖아요. 그리고 대출은 부채입니다. 부채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무거운 단어죠. 그리고 이걸 온전히 잘 상환하면 좋은데 상환 여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았을 때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악몽으로 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금융사고들로 인해서 혹시나 좀 안 좋은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되게 오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과 관련된 것들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애초에 계획을 잘 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출은 그냥 하나의 상품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내 스스로가 어찌 보면 은행원보다 더 명확히 그 조건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 정도 조건이 충분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제가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대출이라는 단어는 잘 이용하면 레버리지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그림 속에 상자 보이시죠? 상자가 무겁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게 10kg짜리가 아니라 100kg짜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저 100kg짜리 상자를 그냥 불쑥 들어 올릴 수 있나요? 힘들죠. 근데 저 100kg짜리 상자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닥으로 막대 하나를 쑤셔 넣어서 거기에 밑으로 힘을 주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지렛대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온전히 좋은 수익을 낼 때 보통의 정의 지렛대 효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레버리지 효과는 오히려 플러스 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품에 넣었을 때, 그런 상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플러스 레버리지라고 하고요. 부의 레버리지 효과를 이뤄내는 마이너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레버리지가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대출, 바로 악몽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대출 받아서 코인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과 레버리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부동산과 대출은 뗄래야 떼면 안 됩니다. 왜냐? 아직 우리는 자산이 부족하고 우리는 아직 자산 형성이 잘 안 돼 있고 자산 형성을 잘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의 자본금이 요만큼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레버리지, 대출을 요만큼 활용을 해서 요만한 자산을 취득하시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레버리지가 좋은 기억으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거주하는 내 집을 마련할 때 대출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월 상환하는 대출, 이자액의 합계, 그리고 탈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사는 기간 동안 이자액의 합계를 한번 모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파는 시점에 이 자산의 가치 상승분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자액을 내는 게 더 많다. 그래서 나는 이자액만큼도 못 벌 것 같다. 그런 자산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대출을 많이 가져가면서 취득하기엔 좋은 자산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정의 레버리지 효과, 좋은 레버리지 효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죠. 하지만 나는 이 아파트가 혹은 이 주택이 지금보다는 한 2년, 4년쯤 뒤에는 2억이 아니라 3억 5천 정도 될 것 같아. 그래도 주변 시세 따라가면 한 4억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 내가 3억에 취득하는 게 한 4억 정도는 갈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상승분이 1억이잖아요. 그때까지 상승분이 1억인데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내는 이자가 한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이건 무조건 해야죠. 받을 수 있으면 이 레버리지는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승분이 크다는 전제 하에 대출을 일으키는 거, 그게 바로 부동산과 레버리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기 자본 100%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겁니다. 10억짜리를 살 거예요. 자기 자본을 10억을 모으셨어요. 이분 엄청난 분이죠. 몇 년간 모았을지 모르지만 10억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샀어요. 1년 뒤에 이게 1억이 올랐습니다. 수익률은 몇 프로인가요? 10%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본이 3억밖에 없어요. 3억밖에 없는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 집을 샀어요. 자, 이분은 수익률이 몇 프로인가요? 맞습니다. 33.3%입니다. 왜냐? 자기 자본을 차용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꼭 이제 태클 거는 분들이 있어요.
야, 너는 7억에 대한 이자는 안 내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 냅니다. 뭐죠?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제가 사는 집이 아니라 전세 끼고 샀어요 라고 한다면 안 내죠. 그러면 또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취등록세가 얼마고. 거기는 제가 이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내가 거주하면서 살았으면 담보대출 활용한 이자액을 차감하게 되면 수익률은 하락하긴 하지만 온전히 내가 내 자본으로 투입한 것보다는 수익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10억을 똑같이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7억으로 다른 대체 투자를 했다면 그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월급만 모아가지고 3억짜리 부동산을 한번 구입해 볼게요. 직장인 월급 350만원 세후로 받는다는 전제하일 때 85개월 걸립니다. 근데 이 85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소비도 절대 하면 안 되고 투자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냥 오롯이 85개월 동안 이 돈을 그대로 묶어놔야 3억이 됩니다. 이런 분들 쉽지 않죠? 이렇게 모아가는 분들 또한도 대단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간에 유혹이 많고 그간에 쓸 돈이 많고 매년 1년에 돈 3천만 원도 저축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너무 많아요. 1년에 적금으로 1년에 2천만 원도 못 모으는 분이 많거든요. 이렇게 3억을 85개월 동안 모은 분이면 이것 또한도 훌륭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85개월 모아서 이 집 내가 3억짜리 집 너무 사고 싶어서 딱 사러 갔어요. 이게 3억이 아니라 4억이 돼 있으면 어떡해요? 4억 5천이 돼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부터 2년 6개월간 혹은 3년 반 동안 이거 모을 건가요? 너무 슬픈 일 아닌가요? 월급으로 모아서 3억짜리 부동산을 이렇게 오롯이 구입할 게 아니라 6천만 원으로 살 수 있죠. 상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내 돈 6천만 원에 2억 4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3억짜리 사시면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내 돈이 오롯이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올바른 투자법이라 저는 생각하는 거는 약간 이런 방법이에요. 첫 번째, 내가 실거주하는 용도로 주택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전세 갭으로 투자를 해놔요. 그래서 내 집 마련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체주택 투자까지 해놓는다는 뜻이죠.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실거주하는 내 집 하나 오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 집값 올라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기분은 좋죠. 하지만 이거 하나 오른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 다른 집도 다 올랐잖아요. 동일하게 올랐다는 전제하에서. 이거 하나 팔아가지고는 더 좋은 집으로 점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투자 방법은요. 빨리 실거주하는 내 집 마련 하나를 하시고 다른 대체 주택 투자를 통해서 다르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주택 투자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채 투자를 해놓는다라고 한다면 자본금은 또 한 2억이 남아요. 이 2억으로는 뭘 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투자를 또 하시면 돼요. 나는 좀 안정적으로 채권을 굴려야 되겠어. 나는 안정적으로 어디 뭐 펀드에다 넣어놓을래. 나는 뭐 예적금에다 그냥 굴리면서 기다릴래. 혹은 여기는 내가 전세 끼고 사는 이 집은 전세 보증금이 조금 빠질 수 있어서 나는 이거 빼줄 만큼의 금액은 놔두고 투자를 해야겠어. 이런 게 있다면 이거는 그 성향에 맞는 대체 투자 금액으로 2억은 놔둬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거주하는 거 하나 번외로 다른 투자처 하나 정도는 꼭 생각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3억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롯이 이거를 대출 없이 한 채 사는 걸 목표로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거는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는 그냥 오롯이 내 집 마련 한 채가 그냥 꿈이었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투자는 사실 지양하시는 게 좋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엄청 좋은 투자는 아니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A와 B 투자 방법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채 투자하는 것과 한 채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2년 뒤에 투자 성과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보유자산이 20%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A 첫 번째 투자는 1억 2천에 투자 수익을 거뒀고요. 이거는 물론 세 전수익이죠. 게다가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본금 2억을 2년 동안 어떻게 굴렸냐에 따라 수익은 추가로 더 붙을 수도 있습니다. 헌데 B의 투자는 어떨까요? 이것 또한도 오롯이 6천만 원은 가져갈 수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 6천만 원 오른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다 정도로 저는 말씀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의 수익률 차이는 엄청납니다. 경험의 차이도 엄청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계산할 때 있어서 아래에 생각이 많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투자는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집값이 떨어지면 안 떨어지는 집을 사야죠.
최대한 잘 방어할 수 있는 집을 살 거고요. 오를 수 있는 집을 살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떡하죠? 금리 올라가는 거 계산을 하고 취득을 하셔야 되고, 금리가 너무 올라갈 것 같으면 부채 비율을 낮추셔야 돼요. 세입자가 나가는 거예요. 세입자는 계약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계약 기간 동안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집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시세 변동폭을 여러분들께서 예측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투자자로서 한 걸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돼야지 무조건 확실한 거 100%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100% 안정적인데 수익을 얼마 볼 수 있다라고 옆에서 권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런 분들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투자자들은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사전에 미리 다 준비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단단하게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렛대를 견고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벌려고 노력할 거고, 금리가 올라가서 이 지렛대가 이렇게 힘을 주는 게 더 힘들어졌다. 그러면 오히려 더 버틸 수 있게 무언가를 더 하겠죠. 왜냐? 난 이걸 지켜야 되니까. 이 시기를 지켜서 내가 이걸 잘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을 때까지 잘 지켜줘야 되니까요. 그게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출 상품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이에요. 이거는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게 여기서 뭐 대출만 알아본다, 이거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들만, 어떤 분들이 봐야 되는지만 빨리 짚어드릴게요. 일단 디딤돌 대출은 이런 거예요. 성년이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바로 딱 하고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떠 있어요. 이 조건이 되는 분이면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디딤돌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 가서 혹시나 안 나올까 걱정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면밀히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디딤돌 대출은 다른 것보다 금리가 좋아요. 금리는 2.45에서 3.55. 일반적으로 받는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의 한도가 맥시멈 4억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생애 최초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혼가정이에요.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까지가 신혼가정입니다. 이런 신혼가정이라고 한다면 맥시멈 4억까지 가능합니다. 두 자녀라면 4억까지 가능해요. 하지만 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솔로예요 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2억 5천입니다. 한도가. 맥시멈 한도가 2억 5천이란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애 최초로 구입합니다 라고 한다면 맥시멈 한도가 3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딤돌 대출은 과연 얼마짜리 주택까지 구입 가능할까요? 여기 써있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억짜리까지밖에 구입을 못해요. 근데 신혼이거나 두 자녀 이상 가구는 6억까지 구입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주택 가격 기준으로 5억에서 6억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혼부부다 그러면 6억까지 구입이 가능하겠죠. 6억 이하 최대 80%까지 가능한데 6억에 80%면 원래 4억 8천까지 받을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맥시멈 한도는 4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억짜리를 산다면 내 자본이 2억 이상, 2억 플러스 취득록세가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디딤돌 대출은 내 집 마련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개월 내 전입이 필수예요. 그리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로 사서 월세 줘야지, 이거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전입을 하셔야 되는 상품이에요. 만약에 나는 이거 난 받아서 월세 주고 나는 한 1년 반 뒤에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게 아니라 보금자리론을 받아주셔야 돼요. 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억해 주세요. 자, 세부 조건으로 보면 주택만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오피스텔이 안 됩니다.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거는 언젠간 풀어주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둘 다 오피스텔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주택 기준으로만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5억, 신혼이나 두 자녀는 6억까지, 그리고 85제곱, 일반적으로 아파트 기준에서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85제곱, 주택 기준에서 전용면적으로 85제곱미터 미만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자, 디딤돌 대출은 소득 요건이 까다로워요. 부부 합산 소득 6천 미만일 때, 혹은 신혼이면 8,500까지. 이거는 보금자리론도 똑같아요.
보금자리론도 소득 기준은 8,5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대기업사원 두 분이 결혼했습니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둘 다 혜택 없습니다. 여러분들 연봉 조건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세전 연봉 기준입니다. 세전 연봉 기준으로 8,500만 원이 합산 기준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한 분이 퇴직하셨어요. 그러면 가능하죠. 합산해도 안 넘어가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보유 기준에서는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되고, 디딤돌 대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신축 아파트 첫 입주할 때 이거 사면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대부분 못 받아요. 왜냐? 그때 첫 입주 당시에는 미등기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등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미등기 상태에서는 디딤돌 대출이 불가하고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자, 보금자리론은 뭘까요? 여기는 대상 주택이 일단 6억으로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디딤돌 대출은 신혼이나 두 자녀만 6억까지 가능했어요. 주택 기준에서. 근데 보금자리론은 6억 이하 주택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6억이죠.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디딤돌 대출은 얼마였죠? 6,500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8,000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8,000까지인데 여기 보시면 연소득 7,000까지인데 1자녀 이상은 8,000, 2자녀 이상은 9,000, 3자녀 이상은 1억, 신혼부부는 8,500까지 완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없는데 신혼이다라고 한다면 아까 디딤돌 대출이랑 똑같은 8,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 그런 신혼부부분들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6억 이하 조건을 맞추기 때문에 신혼이라고 한다면 보금자리론보다는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게 맞고요. 신혼은 아니지만 두 자녀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디딤돌 대출보다는 보금자리론이 한도도 더 요건도 더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건 알아두시면 좋고, 이거는 한도가 보면 대출 한도가 얼마까지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4억 2천까지 가능합니다. 맥시멈 한도는 80%까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70%, 생애 최초는 4억 2천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6억 기준에서 70%면 4억 2천이니까 이게 최고예요. 일반적으로는 3억 6천까지 가능한 거고, 금리는 4.2에서 4.5. 여기에 이제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대 1%를 적용받는데, 우대금리의 가장 많은 요건이 다자녀이기 때문에 요걸 제외하고는 신혼이거나 신생아 출산하는 거 제외하고는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받아봐야 3% 후반, 적게 받으면 4% 초반대에서 대출이 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받는 것보다 금리적으로나 한도적으로는 우세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고소득자들 기준에서는 DSR 적용을 받더라도 이런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차라리 DSR 적용을 받더라도 일반 주택담보대출 받는 게 금리도 더 낮고 한도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합산 기준에서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신혼부부들, 이제 막 자산 형성을 해야 되는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요 대상이 맞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3억 후반, 4억 중반대, 그리고 5억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주택들을 구입할 때는 상당히 좋은 대출 상품이 바로 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이 대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신생아 특례 대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것도 주택 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보증공사 딱 들어가면 요 메인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전세자금도 가능하고 구입자금도 가능해요. 근데 전세자금을 받기보다는 저는 웬만하면 매매자금을 이참에 활용하셔라. 왜냐? 금리가 말도 안 돼요. 한도도 말이 안 됩니다. 최대 5억까지. 그리고 맥시멈 주택 구입할 수 있는 금액대가 9억까지입니다. 아까 보금자리론 6억, 디딤돌 일반 5억, 디딤돌 신혼 6억이었죠. 근데 이거는 9억짜리 주택까지 구입이 가능해요. 이거 대상자 누굴까요?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양한 경우에도 포함이에요. 접수일 기준으로 만 2세 미만일 경우에 여기 가능합니다. 게다가 부부 합산 소득을 더 열어줬어요. 아까 전에 신혼부부 8,500까지였죠. 근데 이거는 1억 3천까지입니다. 더 열어줬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금리를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으면 실제로는 요 정도 8,500에서 1억까지의 소득 구간대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요런 분들이 평균적으로 2% 중반대 대출을 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너무 좋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5억 풀로 대출 받는다 쳐도 2% 중반의 대출 받으면 한 달에 상환하는 이자가 90만 원대잖아요.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 디딤돌 대출이라고 한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냐? 실거주 의무제가 됩니다. 여기는 한 달 내에 전입을 하셔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돼요. 아까 보금자리론처럼 내가 사서 담보대출 받고 뭐 월세 주거나 이게 안 됩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대상자분들은 정말 그냥 막연하게 넘기지 마시고 저는 이참에 주택 매수를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과 관련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전달드려 볼게요. 저는 웬만하면 정부에서 특례로 열어준 대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타실 수 있을 때 타셔야 돼요. 기회 놓치면 버스 가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이 특례 대출로 배정된 예산이 27조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은 대환 위주긴 하지만 이제 이 상품을 명확히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매수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9억 미만의 주택들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신축, 준신축 위주로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한도 대상자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빨리 알아보시고 할 수 있다면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기 안 타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의 지불 능력을 명확히 하시고 무리해서 무조건 사시는 거는 아니다. 왜냐면 과거처럼 엄청 상승 폭등장에 여러분들이 주택 매수를 고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신다는 전제 하에서는 꼭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도 미분양이라는데 막 이런 얘기하면서 주택 매수를 막연하게 넘기시잖아요. 근데 미분양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요. 어느 지역에 어떤 퀄리티에 어떤 브랜드에 어떤 얼마짜리 주택을 분양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거기에 미분양 난 이유가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지역에 그 가격을 인정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막연하게 미분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미분양이 나면 무조건 할인 분양하고 폭락하고 난리 난다. 주택 가격이 다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서울 수도권의 핵심지라고 한다면 미분양이 나게 되면 그게 가격 조정을 받게 되면 언제든지 주워가려고 하는 수요층이 존재합니다. 그게 상품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미분양이 많아지면요. 분양가가 떨어진다? 아닙니다. 분양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론자 관점에서 보면요. 분양시장이 말라가겠구나. 아, 이제 공급이 더 줄어들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양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달려온 것들은 가긴 가야겠지만 그렇다라고 분양가가 쭉쭉 떨어진다? 이제는 분양시장에서 과거처럼 로또 청약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아름다운 분양시장은 앞으로 오지 않을 거예요. 아니 못 와요. 왜냐면 서울 수도권은 새로 공급하려면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허물 때 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좋은 사업성이 나오고 이분들도 수익이 나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외부에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 비싸게 판 걸 여러분들이 가격을 인정을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못할 뿐이에요. 자, 그럼 이게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인정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그러면 이거 결국 계속 인정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안 된다고요. 분양을 못 한다고요. 옛날에 지어진 이런 사업장들 무조건 어떻게든 진행되겠지. 아니 안 돼요. 못 갑니다. 그런 곳들이 막연하게 할인 분양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는 거는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믿지 말자. 긍정 부정을 떠나서 현상을 올바르게 봐야 돼요. 수유동의 칸타빌 수유팰리스 이거 엄청 유명한 단지입니다. 같은 미분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똑같이 놓고 보면 안 돼요. 미분양 났으니까 미분양 물량이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될 거다. 수유동의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실제로 할인 분양했어요. 할인 분양해야죠. 저 위치에 저 가격. 여러분들 네이버 지도 켜가지고 여기 위치 한번 보세요. 이 가격이 말이 되나요? 여기에 이 청약 통장을 쓰신 분들이 사실 저는 조금 궁금하긴 한데 이 가점대를 쓰신 분들이 나머지 단지들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물량들이라고 봐요. 요런 물량들이 있게 되면 여기 주변의 기축들은 영향을 받아요. 기축 아파트들이 상방이 막힌 거죠. 왜냐? 주변에 더 좋은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여기가 이제 미분양이 났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들어오는데 가장 좋은 가격선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소될 때까지 준신축들, 기존의 구축들은 영향을 받겠죠. 그렇지만 얘네가 지금 팔려나가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기존의 조합원들도 있는데 이 조합원들 포함해서 이 사람들도 사업성이 나와야 이걸 진행을 시킬 수 있는데 그리고 이미 분양받아서 계약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 단지가 시간 지난다고 무조건 할인 분양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물량들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요 정도 가격대가 지지선이겠구나 혹은 이 정도 가격선에서 이것보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는 요거 선에서 밑으로 움직이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야 서울도 미분양 났는데 무슨 소리야. 집 사면 큰일 나지. 여러분들이 알아본 지금 대출 상품들은 이 금액대의 대출 상품들도 아니에요.
저라면 더 현실적으로 더 좋은 생각들은 이 입주 시기를 본 다음에 입주 시기에 맞물려서 나올 만한 단지들, 주변에 그러면 조금 더 호가 조정을 받을 만한 단지들을 알아보면서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할 때 나는 요 단지 정도는 한 5천 정도 더 깎아서 사봐야겠어. 이렇게 역산하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아현동의 마푸푸르지 어반피스, 여기도 미계약분이 나와서 요건 선착순 계약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건 완판 났죠. 여기도 소규모 단지예요. 근데 84 기준에서 여기 16억 가까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판이 나요. 왜냐? 여기는 위치가 그 가격을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잠원동의 메이플자이, 여기는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분양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3000대 1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 하는 얘기가 나오냐면 로또 청약이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역마다 상품마다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가치가 다르니까요. 우리는 그 가치가 다름을 집중해야 됩니다. 미분양이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다 갖다 집어넣고 그 미분양이 났으니까 마치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는 것처럼 잘못된 판단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대출은 저는 능력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거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 대출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에 어떤 분이 그 뉴스 자료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혼부부 특례 디딤돌 대출 나오고 나니까 5억까지 대출하면 월에 얼마가 갚아야 되냐, 이자가 얼마냐, 요즘 젊은이들 직장 다니면서 빚만 갚다가 지치겠다, 힘들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5억이라도 해주면 너무 감사한 거다. 대출 막으면 막을수록 2030 세대의 내 집 마련 사다리가 끊긴다. 기초소득 많고 부족하면 어떻게든 만들려고 노력하는 세대다. 이들에게도 주택을 살 수 있는 권리,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 그리고 상환하거나 대출 이자를 갚거나 아니면 월세를 내거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갚거나, 이거는 이들의 선택지가 돼야지, 이거 자체를 못 받게 하면 이들은 선택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경제생활 여부를 떠나 주거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수제인 주거를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열어주고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론이라는 거를 자기가 감당 가능하다고 한다면 자산 취득하는 데 있어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대출을 무조건 끌어다 하라는 건 아니죠. 근데 본인이 정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열어주는 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대상자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면밀히 알아보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대출 30년, 50년 그렇게 갚는 사람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첫 집을 사는 거지 끝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대출은 누가 갚아주냐? 내 집을 나중에 사주는 분이 갚아주는 거예요. 내 집을 나중에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사주면 더욱 좋은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팔리는 집을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담보대출 전액을 상환할 걱정부터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출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출은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보답입니다. 은행이 좋은 친구일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출 막 활용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은행은 벼뜰 때는 양산까지 들고 와가지고 막 우리 옆에 서 있으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갖고 있던 우산마저도 빼앗아가고 입고 있던 외투도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고 철저하게 파트너 관계로서 이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지불 능력을 면밀히 알고 지불 능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이 파트너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보답을 잘 받으면서 내 자산을 잘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내 자산을 스스로 잘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자산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이게 쉬울 수가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는 기본값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려운 거라 생각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쉽고 따라하면 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사기거나 아니면 저는 운이 좋았던 거라 생각해요. 어려운 건 기본값이고 이 어려운 걸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경험치로 얻고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유주택과 무주택, 이거는 한 글자 차이지만 둘의 배움의 가치는, 그리고 인생 경험치의 차이는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리고 유주택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선택지가 생겨요. 내가 거기서 계속 살지 아니면 세를 주면서 나는 다른 걸 선택할지. 하지만 무주택자로서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선택이 아니라 남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내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내 집 마련을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팔고 싶어하는 집값을 뭐 띄우기 위해서 너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남의 인생 이렇게 끼어들어서,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집 하나 산다고 여러분들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고 인생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거는 인생 경험의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한자 두 단어 차이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프라인 강의할 때 진짜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알 지자와 지혜 지자입니다. 이 알 지자와 지혜 지자의 차이는 요 날 일자가 밑에 있고 없음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안다고 해서 그거를 매일매일 반복하지 않고 말아버리면 그냥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겁니다. 그 아는 거를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습득하면서 이런 것들을 노력하면서 경험하면요. 그게 바로 지혜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정보를 받았다고 해서 나 한번 알았지? 그래? 라고 해서 그냥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체득하면서 조금 더 나은 길로서 경험도 해보면서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들을 마무리 지어볼게요. 대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 혼자 공부하시기 어려우면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세요. 부메이커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성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을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안녕.